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제 중단원이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단원이고요. 세 번째 단원 유럽 세계의 변화예요. 우리 이전에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종교 전쟁까지 얘기했을 때 중단원 이름이 이제 유럽 세계의 형성과 동요였고요. 핵심적인 줄거리를 잡자면 봉건제라고 이제 게르만족이 이동을 하면서 이제 이후에 뭐 노르만 9세기의 노르만의 이동까지 묶어가지고 이제 새로운 유럽 세계가 형성이 되어가는 거 주 요소로서 봉건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었고, 자 그러는 가운데에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축으로서 크리스트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이러한 것들이 변해 나가는 모습들, 봉건세계가 변화하고 동요해 나가는 모습들을 얘기를 했어요. 봉건체가 조금씩 깨져나가고 그 가운데서 지방 분권적인 성향, 성격들이 이제 중앙 집권적인 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라던가 크리스트교의 최고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교황권이 쇠퇴해 나가는 모습들이라던가 이런 것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제 중세라고 하는 시기를 깨고 이제 근대로 이제 곧 넘어가게 될 또 하나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해줄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게 된 종교 전쟁들까지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 세계가 변화해 나가는 모습, 신학로 개척, 그다음 오늘 보면 교역망의 확대. 자, 유럽이 이제 여기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뻗어나가게 되는 모습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거고요. 자,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다음 시간에 절대왕정이라고 하는 이제 중앙 집권적인 국가의 모습을 제대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게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근대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하게 되는 그런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 오늘 볼 거는 신학로 개척과 교역망의 확대, 그리고 원래 이제 여기 신학로가 개척이 되면서 여기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 즉 아메리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문명이 파괴가 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제목에 있는 유럽 아메리카 지역의 역사라고 했을 때 아메리카라고 하는 지역이 우리의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오는 날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26쪽의 맨 위에 보면 신학로 개척을 보는 두 개의 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왼쪽은 원주민이겠죠. 오른쪽은 이제 신학로 개척을 하게 된 유럽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 왼쪽을 보면 나의 조상들은 늘 이곳에 살고 있었다. 이곳이 어딜까요? 신학로 개척으로 발견이 된 여러 아메리카 대륙이라던가 이런 곳들이겠죠. 이곳에 살고 있었고 누군가 아메리카를 발견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여기에 먼저 와가지고 살게 된 그 조상들이 이제 발견을 한 거지 너희들이 한 게 아니다. 유럽인이 발견한 건 신대륙이 아니라 구대륙이다. 무슨 표현일까요? 우리는 여기에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거고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던 새로운 대륙을 발견한 게 아니다. 여기를 발견해서 살고 있었던 건 우리의 조상이고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대륙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우리는 신대륙을 발견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신대륙 발견 이런 식으로도 단원이라던가 교과서 용어를 쓰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새로운 항로를 개척했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신항로 개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학로 개척과 유럽 교역망의 확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느 날 갑자기 신학로 개척이 일어났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신학로가 개척이 되는, 즉 신학로를 일반적인 사람들이 개척한 건 아닐 거예요. 그냥 내 지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새로운 개척을 했다기보다는 조금 더 주도적인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신학로 개척을 하게 되었던 이것 자체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 투자를 하고 이걸 하게 되었던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을 거고, 그걸 먼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단은 우리가 신학로 개척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어떤 배경 속에서 생겨나게 되었는가,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유럽에서는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교류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십자군 전쟁 이후에 향신료라던가 비단과 같은 동양 지역의 상품들의 수요가 증대됩니다. 향신료나 비단 같은 동양 지역들, 저기 향신료가 나는 동남아 일대일 수도 있고요. 비단 같은 것들의 주 산지는 어디예요? 중국이겠죠. 자, 이런 동양 상품의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럼 이 동양 지역, 동양 상품의 수요가 늘어나면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쭉 중국으로부터 소위 말하는 실크로드를 타고 서아시아로 들어와서 지중해를 거쳐서 유럽으로 들어왔었죠. 그런데 그 지중해로 들어오는 그 서아시아의 길목에 조금 반갑지 않은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 오스만 제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스만 제국이 동서교역의 주도권을 장악하자 동양과 직접 교역하려고 하는 욕구가 커집니다. 자, 오스만 제국을 거치다 보면 중간에 중개무역을 하다 보면 돈이 더 붙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비싸게 주고 사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오스만 제국과 유럽 지역은 종교가 다르고요. 계속해서 대립하는 관계입니다. 오스만 제국이 끊어버리면 이러한 수요가 늘어나 있는 상황에서 끊어버렸을 때에 많은 상업적인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동양 상품의 수요가 증대됐는데 원래 쓰던 그 교역로, 지중해를 이용한 교역로는 오스만 제국이 장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교역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나타났다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일단 동양 지역과 아니면 다른 지역들에 대한 호기심 자체가 늘어나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그러한 호기심을 늘려놨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이 책 처음 들어보면 안 됩니다. 동방견문록, 마르코 폴로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거고요. 마르코 폴로도 처음 들어보면 안 돼요. 마르코 폴로 우리 언제 배웠었냐면 몽골 제국 원나라 할 때 쿠빌라이 칸을 만나고 갔었던 여행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동방여행 경험을 기록해서 편찬한 책으로서 유럽인들이 이 책을 보고 야, 이거 다 거짓말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호기심 깊게 굉장히 신기한데? 라고 하는 이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제 간단한 배경으로서 천문학, 이게 더 중요해서 빨간색으로 한 거 아닙니다. 지금 색깔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천문학, 지리학, 조선술의 발달 굉장히 중요하죠. 얘들아, 신학로 개척을 하려면 일단 지리학, 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조선술, 튼튼한 배를 만들 수 있어야죠. 또 천문학은 왜 중요할까요? 그쵸, 항로, 그러니까 바닷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우리야 지금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전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항로를 따라가야 되는가를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거나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하늘에 있는 천체들의 모양을 보면서 가는 거였어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거잖아요. 천문학의 발달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나침반의 사용이라고 하는 기술적인 부분들까지. 그래서 원양항해, 넓은 멀리 있는 바다까지 항해가 가능해지자 이제 새로운 항로를 찾아서 떠나게 되었다. 이 세 가지 정도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기술적인 발전이 있었는지를 좀 교과서 127쪽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이 조선술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배 만드는 거. 원래는 자, 사각돛, 그리고 배 양쪽에 노까지 장착한 이런 갤리선, 갈레온선이라고도 하는데요. 바람의 저항에 약했대요. 자, 배가 엄청난 큰 사각형 돛 하나만 딱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뭔가 돛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 경우에는 멀리 만약에 나갔다고 하더라도 노를 통해서 계속 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자, 그래서 포르투갈인들이 이제 유럽과 이슬람의 조선 기술 중에 좋은 점들을 취해가지고요. 어떤 배를 만들었냐면 사각돛과 삼각형 돛을 여러 개 같이 장착을 해놓은 배를 만들었어요. 카라벨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 카라벨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노가 없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노가 없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왜? 이거는 바람 방향이 다르더라도 돛을 조절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바람을 맞아줄 수 있어요. 돛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고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사각돛과 삼각돛은 바람의 저항을 적게 받았다. 그래서 후면에 설치한 방향 키 가지고 방향 조정도 가능했고요. 자, 다음. 요건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 발명들, 항로와 관련해서 항해자들이 해안을 따라 항해하거나 경험과 짐족에 의존하는 추측항법. 자, 추측항법이라고 하는 거 사실상 항법이라고 하기도 어렵죠. 대충 이쯤에 이게 있었던 것 같은데, 요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추측항법이라고 하는데, 배를 훈항해서 바다 위에서 위치를 정확히 할 수 없었고, 특히나 새로운 항로를 개척한다거나 멀리 있는 바다로 나간다는 것 자체는 추측항법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겠죠.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했던 게 뭐냐면 방향을 알려줄 수 있는 뭐예요? 나침반이죠. 그럼 나침반은 어느 나라에서 발명이 됐어요? 넓게 보면 그냥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중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 배웠어요. 중국에 있었던 어느 왕조 때? 송나라 때
나침반이 발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억에는 뭐 중국이라던가 송이라던가 넣어주시면 될 거고요. 이슬람을 거쳐서 유럽에 전해져서 선박용 나침반으로 개량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한 17세기 정도가 되면 이 아스트롤라베라고 하는 이 천체 관측기구, 이 아스트롤라베는 완전 거의 종합형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천체 관측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고도, 높이, 그 다음에 뭐 위도, 경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이걸 열어보면 안에 여러 개의 판이 있어요. 그 판을 뭐 이렇게 갈아 끼워 가면서 쓰는 이제 거의 이 당시에 있었던 천체 아니면 천문학이라던가 여러 가지 기술들을 종합한 손으로 만지는 컴퓨터라고 할 정도로 이제 당시에 굉장히 신기했던 그런 물건이라고 하죠. 이 아스트롤라베 같은 것들이 발명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나침반으로 이제 선박의 방향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아스트롤라베는 여러 관측기구로 관측 지점의 경도나 위도도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목적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이런 기술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여기 있는 이건 무기입니다. 자, 무역선은요. 예전에도 무역선이 있었겠지, 당연히. 왜냐면 지중해로 갔고 거기에서 다시 서아시아에서 중국으로 가는데 바닷길도 있었잖아요. 막 이제 중국에서 인도를 거쳐서 이렇게 인도양을 거쳐가지고 오는, 자주 해적들에게 공격을 당해서 선원들이 죽기도 했는데 이제 무장선박이 나옵니다. 무장선박. 그래서 대포가 설치가 되면서 해적들에게 방어하기가 쉬워지면서 원거리 항해를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적 발전도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다음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 자, 봐봐요. 요게 이제 이전에 있었던 세계 지도인데요. 자, 이 사람이 만든 지리학에 수록된 세계 지도에는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밖에 없었고 그마저도 틀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항해자들은 새로운 정보를 지도에다가 표시하고 바람의 방향이나 이런 것까지도 이제 지도에 표시를 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항해용 지도도 정확하게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DNA, 이 지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 누구냐면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본 사람입니다. 우리 배웠었어요.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인데요. 뭐 지금 이걸 기억하자라는 게보다는 그냥 한번 니은 빈칸으로 뚫려 있으니까요. 프톨레마이오스 우리 뭘로 배웠었냐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움직인다는 천동설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천동설을 주장했던. 그래서 이런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리학에 수록된, 그러니까 이제 지리학이라는 책, 프톨레마이오스 그런 사람 제치고로서라도 이전에 좀 정확도가 낮았던 지도에서 정확도가 높은 항해용 지도까지 이런 기술적 발전이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는데 이 지도에서부터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선생님이 그냥 아이고 큰일이 발생했는데 하얀색 분필이 사라졌어요. 자, 봅시다. 여기 중국에서 원래 오는 루트라고 하면, 예를 들면 육지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간다거나, 아니면 그냥 좀 거칠게 표현을 하자면 여기에서 바닷길을 거쳐서 인도양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간다거나 뭐 이런 느낌이었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여기 유럽 지역에서 지금 이 동양 지역의 물건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여기 오스만 제국이 떡하니 막고 있죠. 굉장히 불편한 거야. 그래서 이 지중해를 이용한 본래의 무역이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가 이 서유럽 지역의 사람들이 이 동양과 직접 교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하는 걸 고민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도로 보면 조금 더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부터 신항로 개척이라고 하는 그 신항로 개척의 시대에 주인공이 되는 나라는 두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냐면요,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예요.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만 조금 이렇게 잘라서 볼게요. 이렇게 잘라서 보면, 자,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이 바다가 지중해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지중해 무역에서 가장 끄트머리에 있어가지고 이 지중해 무역에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소외되어 있는, 지중해 무역에서 소외되어 있기 가장 쉬운 위치에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여기 이 이베리아 반도, 이 지중해 끄트머리에 있는 누구?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입니다. 이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는 이 지중해를 이용한 무역을 하는 데에서 좀 소외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만들어진 지 몇백 년 안 된 나라들이기도 하고,
자, 이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는 요 무역이 아니라 새로운 무역이라고 하는 걸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지중해가 아니라 바다를 바꾼 거죠. 바다를 바꾼 거죠. 눈을 어디로 돌린 거야? 왼쪽. 어디? 대서양으로 돌린 겁니다. 그래서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가장 먼저 이제 신항로 개척에 뛰어들게 되는 것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겠구나 라고 하는 걸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두 번째 문단에서는 신항로 개척에 뛰어들었던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을 좀 국가별로 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지중해를 통한 향신료 무역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봐봐. 지중해를 통한 향신료 무역에서 소외되었던, 자, 우리 방금 그 표현 어디서 봤어? 지도에서 봤죠? 지도로 봤을 때가 더 확 와닿았죠. 소외되었던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서아프리카 해안을 돌아서, 아프리카 서쪽 해안을 돌아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이러한 욕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체크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주인공이 되었던 이유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먼저 포르투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투갈. 자, 국가별로 하는 이유도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주자면요. 이 국가들은요,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는 아예 국가, 정부 차원에서요,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뒤에서 뭐 재정적으로도 후원을 해주고 인력적으로도 후원을 해주면서 야, 가가지고 진짜 새로운 항로 개척해서 와! 라고 국가적인 정책으로 아예 이걸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별로 좀 나눠서 보는 거예요. 자, 포르투갈에 바르톨로메우 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희망봉이라고 부르는 아프리카 남쪽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제 서아프리카 해안을 돌아서 희망봉이라고 부르는 아프리카 남쪽 끝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초록색 선이 바르톨로메우 디아스인데요. 초록색 선 따라가 보면 이렇게 아프리카 서쪽 해안을 쭉 돌아서 어디까지? 쭉 돌아서 어디? 이 희망봉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여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죠. 그래서 요 희망봉이라고 하는 데까지 여기를 이렇게 돌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었겠죠. 자, 그 다음으로 이 바스쿠 다가마라고 하는 포르투갈 사람인데요. 이 사람 번호를 한번 매겨볼게요. 포르투갈 1번, 포르투갈 2번. 요 바스쿠 다가마라고 하는 요 사람은 이슬람 상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디까지? 인도의 캘리컷에 도착을 해서 어디까지 개척을 했대요? 인도 항로까지 개척을 했대요. 자, 이전에 지중해를 거쳐가지고 인도양을 거쳐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지도를 볼게요. 왔다 갔다 좀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에 노란색으로 볼게요. 어디야? 누구야? 바스쿠 다가마니까 빨간색 선이네. 자, 볼게요. 빨간색 선. 요렇게 해가지고 이번 좀 멀리 갔어요. 요렇게 퉁 튕겨서 다시 한번 아까 선배님이 발견해놨던 희망봉 거쳐서 이렇게 동아프리카 해안 거쳐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여기 이제 이슬람 상인들의 도움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감으로써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구나라고 하는 인도 항로를 개척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바스쿠 다가마 이 사람 포르투갈 사람이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에스파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에스파냐 중간중간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에스파냐는 스페인이에요. 자꾸 까먹는 사람이 있을까봐. 에스파냐의 후원을 받았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구야? 콜럼버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콜럼버스는 그래서 이름도 굵은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콜럼버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대서양 항로를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의 서인도 제도에 도착을 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따가 요 에스파냐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마젤란, 이 사람도 이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사람도 이름이 좀 어려워서 바스쿠 다가마 정도는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바르톨로메오 디아스는 들어본 사람도 있을 텐데요. 그렇게 우리에게 엄청난 인지도를 가지고 있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이 두 사람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마젤란 일행은 그래서 이 대서양 항로를 개척한 걸 뒤이어서 대서양을 건너서 다시 태평양을 뚫어서 세계를 일주하였다. 마젤란이 이제 최초로 세계를 일주한 사람으로서 유명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에스파냐 쪽 사람들, 여러분들이 요거를 지금 국가별로
사람별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어렵겠지만 기억을 자주자주 보면서 영어 단어 외우듯이 자주자주 보면서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에스파냐 사람 보겠습니다. 자, 요 점선이 이제 콜럼버스인데요. 콜럼버스는 요렇게 가가지고 요렇게 가서 자기가 인도에 도착한 줄 알았죠. 그래서 인도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 인디안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여긴 인도가 아니었죠. 인도가 아니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메리카 대륙에 여기 이제 서인도 제도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아메리카 대륙을 이제 갔다가 오는 거고요. 자, 그럼 이번에 파란색 선 마젤란 일행 보겠습니다. 선이 제일 길죠. 자, 봐봐. 자, 마젤란 일행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래서 남아메리카 이렇게 찍고요. 어떻게? 다시 돌아요. 돌아서 어디로? 태평양을 뚫습니다. 태평양을 뚫어서 어디로 와? 이렇게 돌아옵니다. 지구는 둥그니까요. 이렇게 들어와서 동남아를 거쳐가지고 다시 여기 아프리카로 도착을 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세계 일주를 완성을 한 거죠. 바스코 다가마는 어떻게 보면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거를 몸소 증명한 사람이기도 한 겁니다. 네, 방금 바스코 다가마라고 했죠. 마젤란이요, 마젤란.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도를 통해서 먼저 오스만 제국이 좀 거슬렸겠구나. 그 다음에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라고 하는 나라가 지중해 무역에서 소외되어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잘 봐두시고 요 선별로 누구겠구나. 이런 것들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음으로 이제 유럽 교역망의 확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사람들 대부분 어디로 도착을 했습니까? 아메리카 대륙으로 도착을 하게 되었고, 여러분들 봐봐요. 사람들 입장에서 아프리카는 원래 좀 알던 땅이 없고요. 아프리카는. 그 다음에 여기에 인도 항로나 이런 거 개척했고, 동남아도 갔지만 여기는 다 아는 땅이에요. 그런데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하는 데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죠. 처음 보는 땅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 아메리카 대륙을 어떻게 개척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보겠지만 아메리카 대륙의 입장에서 이 유럽의 침략자들이 어떻게 들어왔고 아메리카 대륙이 어떻게 피해를 또 받는지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메리카 문명의 파괴 교과서 130페이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인이 침투하기 이전 아메리카 대륙. 여러분들, 아메리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요, 아메리카라는 이름 자체는 콜럼버스가 지은 게 아니라 콜럼버스는 자기가 처음에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지 모르고 인도인 줄 알았잖아.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아메리고 베스푸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메리고 베스푸치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한번 이쪽에 가서 여긴 인도가 아니고 새로운 대륙이다 라고 하는 걸 밝히면서 아메리고 베스푸치, 아메리고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아메리카 대륙, 자, 유럽인이 침투하기 이전에 아메리카 대륙에서는요, 독자적인 정치 체제와 문화를 가진 문명이 존재했겠죠. 아무도 살지 않았었겠어요, 설마. 그러니까 아메리카의 문명들을 한번 보는 거예요. 자, 농업 생산력이 점차 늘어나는 것을 바탕으로, 자, 5세기 전후 정도, 5세기 전후. 자,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사에서 따져보면 한 삼국시대 정도가 되겠죠. 자, 마야 문명이 있었다고 하죠. 마야 문명. 그냥 한번 마야 문명. 5세기 전으로 마야 문명이 있었고, 그래서 도시와 제국을 건설을 했었고, 뭐 수학이나 천문학 분야 이런 데에서 업적을 남겼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다음으로 14세기 이후에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시기가 한번 딱 꺾입니다. 자, 14세기 이후에는 자, 멕시코 고원 일대에서 여러분들 위치도 좀 봐줍시다. 자, 멕시코 고원 일대에서는 아스테카 제국, 아즈텍이라고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아스테카 제국. 그 다음에 안데스 고원 일대에서는 잉카 제국이 번영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아스테카 제국과 잉카 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수능 특강이라던가 다른 교과서 보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설명하진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위치 정도로 좀 알아두시고 조금 이따 지도 보면서 몇 가지 정보만 더 가지고 가겠습니다. 특히나 잉카 제국은 쿠스코를 중심으로 정복 활동을 전개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잉카 제국 자체도 아메리카 대륙 내에서 이렇게 정복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 쿠스코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 정도는. 쿠스코가 잉카 제국의 수도입니다. 수도예요. 그래서 도로를 정비해서 전국적인 통치 체제를 갖추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요
위치도 지도를 통해서 좀 알아보고 자, 몇 가지 정보만 좀 추가적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130쪽에 있는 지도고요. 자, 여기에 마야 문명이 여기에 존재했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시기가 좀 그렇죠. 자, 아스테카 보겠습니다. 자, 아스테카 여기 아까 교과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멕시코 고원 일대라고 되어 있죠. 여 일대가 지금 멕시코잖아. 그래서 여기 자, 아스테카 제국의 수도 조그맣지만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보이죠? 테노치티틀란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의 멕시코시티에 있는데 자, 보면 테노치티틀란이라고 하는 아스테카 제국의 수도입니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콜럼버스가 발견했다는 서인도 제도들이고요. 자, 여기가 안데스 산맥이 있는 안데스 산맥 위쪽에 안데스 고원이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뭐다? 잉카 제국이다 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어요? 마추픽추. 마추픽추가 이제 여기 잉카 제국의 문명, 문화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기억하겠습니다. 어디? 쿠스코. 수도입니다. 수도. 여기도 수도예요. 아스테카 제국의 수도. 이 수도 이름들은 먼저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잉카 제국이 있는 곳에 뭐가 있나요? 포토시라고 하는 곳이 보이네요. 여기는 은광이 엄청나게 크게 있는 곳이에요. 나중에 다시 나올 겁니다. 포토시 은광이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엄청나게 많은 은을 뽑아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은광이 있었던 이 포토시도 좀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일단 뭐부터 하자? 위치 알자. 위치 멕시코 고원, 안데스 고원, 그 다음에 아스테카 제국의 수도 테노치티틀란, 잉카 제국의 수도 쿠스코. 이름 좀 기억을 하자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도착한 이후에 아메리카에 곳곳 유럽인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쵸? 새로 발견한 데고 자, 당시에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대륙 못 참죠. 새로운 대륙 못 참아요. 그래서 유럽인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파냐에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이제 굉장히 또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자, 에스파냐에 코르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피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포로 무장을 하고 소수의 병력을 이끈 상태에서요. 자, 갑시다. 코르테스는 아스테카 제국을, 피사로는 잉카 제국을 정복을 합니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키워드 위주로 정리를 하자면 아스테카 제국은 수도를 테노치티틀란으로 하고 있고요. 위치는 멕시코 원 일대입니다. 그리고 결국 에스파냐의 코르테스에서 멸망을 하고요. 잉카 제국 같은 경우에는 위치는 안데스 고원 일대고요. 수도는 쿠스코고요. 피사로, 에스파냐의 피사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아메리카 대륙에서 좀 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국가 두 개가 멸망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 완전히 아메리카 대륙은 어떻게 되는 거야? 유럽의 소나기에 들어가고 식민지가 되어가는 과정들이 있게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그들 누구겠어요? 유럽인들, 좁게 보면 에스파냐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막대한 양의 금과 은을 수탈을 합니다. 자, 가보니까 금광과 은광이 겁나 많은 거야, 아메리카 대륙에. 그래가지고 자, 막대한 양의 금과 은을 수탈을 하고요. 자, 이 금과 은을 수탈하거나 여러 가지 또 이후에 플랜테이션 농장을 건설을 합니다. 자, 당시에 굉장하게 수요가 많았던 설탕이라던가 담배라던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사탕수수와 담배 농장을 짓게 되는데, 자, 당연히 농장을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경작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노동력이 필요하죠. 그 유럽 사람들이 하겠어요? 아니죠. 누굴 시켜요? 원주민들을 강제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사탕수수나 담배 같은 플랜테이션 농장을 건설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플랜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요런 형태가 있구나. 자, 뭐냐면 플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다시 한번 볼 겁니다. 구체적으로요. 플랜테이션은 자, 이 지역에 엄청나게 대규모 농장을 유럽인들이 자본을 투자를 해가지고 대규모 농장을 경영을 하는데, 그 노동력은 누가? 원주민이 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플랜테이션이라고 하는 농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원주민들이 또 피해를 봅니다. 자, 유럽인들이 전파한 전염병. 얘들아, 봐봐요. 이거 이해 잘 못하는 애들도 있어. 자, 봐봐. 신대륙이에요. 즉, 그러니까 유럽인들 입장에서 신대륙이야. 처음 보는 데예요. 즉, 여기에 있는 원주민들은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 대륙에 있는 사람들 말고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신들 주변에 있는 바이러스나 균 이런 것들에만 면역력이 있는 상태였겠죠. 소위 말하는 이제 풍토병 같은 거지. 풍토병. 그래서 그 일대에 있는 사람들, 그 일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공유하고 있는 거 정도면 면역이 있는 상태였는데 갑자기 유럽인들이 들이닥칩니다. 유럽인들 몸에도 바이러스나 이런 게 있었겠지만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균이라던가 병원체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유럽인들 같은 경우에 봐봐, 생각을 해봐. 자기들끼리는 별로 크게 치명성이 없어요. 또 왜? 자기들끼리는 또 면역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그 전염병, 몸에 붙이고 온 그런 것들이 있잖아. 그게 원주민들에게는 엄청나게 치명적인 거야. 왜? 처음으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원주민들의 몸 입장에서는. 면역이 없잖아요. 면역이. 그래서 이 전염병으로 엄청나게 많은 원주민들이 죽습니다. 정말 많이 죽어요. 그러면 봐봐. 여기 플랜테이션 농장을 건설을 해야 돼. 원주민들을 동원을 해야 돼. 노동력이 필요해. 근데 원주민들이 어떻게 됐어? 다 죽어요. 원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유럽인들의 아니에요. 이때 찾아낸 방법이 뭐야?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건강한 흑인들을 노예로 쓰자라고 하는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들을 플랜테이션 농장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투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흑인 노예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흑인 노예들이. 영국, 프랑스 등 다른 유럽 국가들은 북아메리카의 동해안 쪽을 탐험을 하면서 식민지를 건설하고 자국의 이주를 장려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은, 자, 밑줄은 다 그었으니까 전체적인 흐름, 먼저 아메리카 문명이 파괴되고 아메리카 대륙이 어떻게 정복당하는지 흐름을 본 거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요쪽이 지금 에스파냐에 의해서 먹혀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다른 나라들은 북아메리카의 이 동해안 지역 있죠? 이 동해안 지역.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와가지고 요 아메리카를 이제 차츰 먹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럽 교역망의 확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엄청난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유럽 교역망은 더욱더 확장이 됐겠죠. 왜? 신항로가 개척이 됐으니까요. 신대륙, 유럽인들 입장에서 새로운 대륙도 발견이 됐으니까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신항로 개척으로, 자, 원래부터 무역의 중심지는 어디에? 아주 유명한 지중해죠, 지중해. 그래서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베네치아 상인, 또 이탈리아, 그러니까 베네치아 상인 등을 필두로 하고 있는 이탈리아 상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부를 거머쥐었잖아요. 그런데 지중해에서 이제 어디로 옮겨져요? 대서양으로 이제 무역의 중심지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대서양으로 무역 중심지가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에스파냐는 아스테카 그리고 잉카 제국을 정복한 뒤에 금관 엄청나 많았다고 했죠. 그리고 아까 포토시라고 하는 은광 유명하다고 했죠. 은광 개발에 몰두를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굉장히 선생님이 지금 뭘 안 하고 있어요? 제목 안 달고 있죠. 제목을 안 다는 이유가 뭐냐면 키워드 위주로 좀 가져갑시다. 그리고 여기 유럽 교역망의 확장에서도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네모칸 치는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서로 연결해 가면서. 지금은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금광과 은광 개발에 몰두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개발을 해요. 그럼 엄청나게 많은 금과 은이 어디로 들어와요? 그냥 거기에 두어? 아니죠. 아메리카에서 많은 양의 금과 은을 채굴을 하면 왜 채굴한 거야? 가지고 오려고죠. 그래서 많은 양의 금과 은이 유럽에 들어옵니다. 유럽에 들어와요. 자, 그러면 봐봐 얘들아. 금과 은은 일종의 뭐로 생각하면 돼요? 화폐로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요 화폐잖아, 화폐. 요 돈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금과 은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유럽에서요. 그렇죠? 그럼 화폐량이 늘어난 거죠. 화폐량이 늘어난 거죠. 화폐량이. 여기까지 이해되죠? 화폐량이 늘어난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화폐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죠. 왜? 금과 은이 화폐라고 쳤을 때 금과 은이 많아졌으니까 화폐의 가치 자체는 떨어지죠. 그러면 당연히 뭐가? 물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물가는 어떻게 돼? 물가는 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봐봐. 물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하게 되는데, 자 봐봐. 금광과 은광 개발에 몰두하였고 엄청나게 많은 금과 은이 유럽에 들어오면서 물가가
폭등을 합니다.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가격혁명이라고 합니다. 물가가 혁명적으로 오르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게 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요 상황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아, 가격혁명이란 이런 겁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설명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격혁명을 보기에 거기에 교과서에 여러분들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가격혁명을 잘 보여주는. 자, 그래서 요거 키워드들은 계속 남겨놓을게요. 가져야 되는. 자, 봐봐. 에스파냐에 들어오는 금과 은의 수입량이 시간이 흐르면서, 자, 16세기에서 17세기로 흐르면서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양 자체가 엄청나게 늘고 있죠. 지금 이 막대 그래프가 지금 금은 수입량이잖아. 그것과 동시에, 자, 밀가루. 왜 밀가루로 잡았을까? 우리나라 쌀처럼 이들의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건이니까. 자, 밀가루의 가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고 있죠. 밀가루 100리터당 살 수 있는 은의 무게를 지금 여기에다가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는 가격혁명이 발생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혁명, 물가가 오른다, 나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물가 수준이 오른다는 건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 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또 엄청나게 이득을 얻고 엄청나게 자본을 쌓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다음 여기서 이제 가격혁명이라고 하는 개념 한번 끊고요. 자, 포르투갈은 아프리카 항로를 개척한 후에 뭘 시작해요? 노예 무역을 시작을 합니다. 자, 이 표현 자체가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죠. 노예, 사람이잖아 그래도. 근데 이 노예를 사람 취급을 안 하고 그냥 일종의 하나의 상품 취급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이 단어에서도. 노예 무역을 시작을 하였는데, 이후에 유럽인들이 아메리카의 대규모 플랜테이션 작물을 재배를 하면서 부족한 노동력이 왜? 원주민들이 많이 그냥 죽기도 했고, 그 죽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전염병도 굉장히 컸다. 뭐 이런 얘기들 앞에서 했었습니다. 자, 원주민들이 많이 죽어요. 원주민들이 많이 죽으니까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노예 무역을 확대하게 된 거죠. 자, 그럼 플랜테이션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살펴볼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유럽의 자본과 기술을 투입을 합니다. 어디에? 여기 아메리카 대륙에. 그 다음에 노동력은 누구 걸 이용해요? 원주민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기업적인 농업이라고, 대규모 농업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업적 수준의 농업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플랜테이션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원주민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니까 뭘 쓰기 시작한 거야? 흑인 노예들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아프리카에서요. 자, 그러면 유럽인들은 직물 같은 것들을 싣고 아프리카로 향해서 흑인 노예를 이것 주고 산 거예요. 총이나 무기라던가 직물 같은 것들. 잠시만요. 자, 잠깐 소란이 있었습니다. 큰 소란이었어요. 업데이트 따위가 선생님이 수업을 방해하고 있어요. 자, 유럽인은 총직물, 무기와 같은 것들을 신고서 흑인 노예와 이제 교환을 하게 된 거고요. 흑인 노예를 태우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서 농장주에게 다시 팝니다. 흑인 노예들을. 그리고 노예를 판매해요. 농장주들에게 판매하면 농장주도 돈을 주겠죠? 이 대금으로 설탕, 커피, 담배 같은 플랜테이션 작물들을 사들여서 유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이거 글로 읽으니까 어질어질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조금 있다가 요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교과서 128쪽 밑에 있는 탐구활동에 있는 그림입니다. 요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보면 이게 원래 무역의 형태예요. 유럽에서 지중해를 거쳐서 오스만 제국과 은을 주고 향신료를 사온다거나 어떤 여러 가지 동양의 상품들을 사오는 거죠. 자, 오스만 제국은 아시아로부터 인도양을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이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고, 유럽 입장에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무역이고, 이때 이제 번성했던 상인들이 뭐 이탈리아 상인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겠죠. 자, 그런데 밑으로 한번 내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봐요. 이제 이 그림을 한번 잘 봐봐야 돼. 자, 유럽에서요. 유럽 사람들이 모직물을 갖다 팝니다. 그리고 은, 담배, 설탕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은, 담배, 설탕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유럽이 아프리카에 무기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그리고 아프리카가 유럽에게 노예나 상아나 금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는 다시 아메리카로 노예를 가지고 간다라고 되어 있고요. 노예를 가지고 간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조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제. 자, 봐봐. 아까 읽었던 것들을 요 그림에 하나하나 대입을 해볼게요. 자, 포르투갈은 아프리카 항로를 개척한 후에 노예 무역을 시작을 해서 노예 무역을 확대했대요. 자, 그래서 유럽인들은 무기나 직물, 옷감이죠. 옷감을 신고서 흑인 노예와 교환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봐봐. 유럽인은 무기와 옷감 같은 걸 신고 흑인 노예와 교환을 했대요. 유럽인들은 무기와 옷감 같은 것들을 신고 흑인 노예와 교역을 했어요. 흑인 노예와 교역을 했어. 그 다음에 흑인 노예를 태우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서 농장주에게도 팝니다. 자, 그러면 가볼게요. 이 노예들을 태우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서 농장주에게도 팝니다. 좀 그림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게 돼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흑인 노예를 태우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갖다 팝니다. 자꾸 선생님도 왔다 갔다 정신이 없네요. 봐봐. 흑인 노예를 태우고 농장주에게 팔아요. 그럼 노예를 판매한 돈으로 플랜테이션 작물을 사들여서 유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플랜테이션 작물들, 사탕수수로 만든 설탕, 담배, 아니면 노예 대금으로 은, 노예를 갖다 팔았으니까 노예를 갖다 판 돈으로 은을 갖다 오면서 이렇게. 그리고 모직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입고 사는 그런 일용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는데 필요한 생필품들이죠. 아메리카에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봐봐,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를 아메리카에 갖다 팔고 어떻게 여기 담배, 설탕 같은 플랜테이션 작물들을 사오고 있죠. 그 다음에 유럽인들이 아프리카로 가서 무기나 일용품을 주고 노예를 사다가, 이 노예 이렇게 묶을 수 있겠죠. 유럽에 필요한 노예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또 아메리카로 갖다 팔았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유럽과 아시아는 뭘 또 하고 있어요? 원래부터 필요했던 이 동양의 상품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만약에 아프리카가 없었다면 그냥 아메리카와 이렇게 하거나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이 그냥 이용을 한 거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아프리카가 들어가면서 이 노예라고 하는 한 축이 생겼어요. 그래서 무역 형태 자체가 어떻게 된 거야? 삼각형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무역 형태를 삼각무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럽이 아프리카로 가서 노예를 사들여서 아메리카에 갖다 팔고, 이 아메리카에서 플랜테이션 작물들을 가지고 오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이런 대가들은 필요하겠죠. 대가들은 필요하겠는데, 지금 노예의 흐름을 먼저 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삼각무역이라고 하는 형태가 이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먼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노예와 관련된 글이 좀 있어서, 자, 금성교과서 세계사 135쪽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어가지고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인도가 원사지로 알려진 사탕수수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전파를 했대요. 인도인 줄 알고 찾아간 아메리카에 후추가 없어. 자, 향신료 찾으러 갔는데 아메리카에 후추가 없어. 굉장히 중요한 향신료, 당시에 엄청나게 비싼 향신료였어요. 후추가 당시에 같은 무게의 금보다 비쌌다고 하죠. 막 후추 1kg, 금 1kg이었으면 후추가 더 비쌌다고 하죠. 콜럼버스는 후추 못지않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사탕수수를 도입을 한 거죠. 당시에 유럽에서는 설탕이 엄청나게 인기를 얻고 있었는데 설탕을 만드는 원료가 사탕수수죠.
그래서 사탕수수나 근데 설탕 제조에는 노동력이 엄청 필요했고 그 가격이 매우 비쌌대.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노동력이 필요한 만큼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유럽인들은 아프리카 노예의 노동력으로 아메리카에서 사탕수수를 재배하고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원래 원주민 쓰려고 했는데 원주민들의 숫자가 너무 많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노동력 자체가 원주민만으로 부족하니까 아프리카 노예의 노동력을 사용을 한 거죠. 그러나 아메리카의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은 단일 품종 재배라는 왜곡된 산업 구조를 형성했대요. 이건 이거 한번 문제점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플랜테이션이라고 하는 거 엄청나게 대규모 농장을 경영을 하는 겁니다. 그 대규모 농장에 뭐만 있어요? 사탕수수만 있어요. 아메리카에서 그 넓은 땅에 사탕수수만 해요. 그러면 얘들아, 사탕수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아니죠. 설탕 만드는 원료잖아. 그럼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아? 라고 하니, 그러니까 산업 구조 자체가 여러 가지가 산업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사탕수수 하나만 심어놨기 때문에 산업 구조가 비틀려 버렸다라는 거죠. 설탕을 만들기 위한 연료용 목재, 사탕수수를 설탕으로 만드는데 불을 떼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갖다가 나무를 막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연료용으로 나무를 엄청나게 많이 벌목을 하다 보니까 환경 파괴도 일어났었다라고 하니 당시에 굉장히 또 아메리카 대륙 자체에 대해서 안 좋은 영향을 미쳤었다라고 하는 거, 플랜테이션 농업을 기반으로 한번 살펴본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문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 무역 형태를 뭐라고 한다? 요거 다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요거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삼각무역, 유럽과 아프리카, 아메리카를 잇는 삼각무역을 중심으로 대서양 교역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포르투갈은 인도 항로를 개척한 이후에 고아, 물라카, 마카오 등 거점 항구를 무력으로 장악을 합니다. 고아, 물라카, 마카오 등의 거점 항구. 그러니까 인도 항로를 개척한 이후에 인도의 고아, 물라카는 동남아시아의 창구, 가운데 관문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마카오는 중국이죠. 그래서 차츰 인도를 거쳐서 동남아를 거쳐 중국으로 가면서 거점 도시들을 하나씩 장악을 하고 무역기지로 삼아서 요 중국 쪽, 동남아 쪽에 있는 향신료 무역을 포르투갈이 처음에 독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 체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이어서 영국이나 프랑스, 네덜란드 등도 이쪽에 이제 오게 되는데, 이 올 때의 형태가 이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회사를 만듭니다. 영국도 동인도 회사를 만들고요. 프랑스도, 네덜란드도 여러 나라들이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회사를 만듭니다. 이 동인도 회사라는 회사는 뭐냐? 여러 나라들이 아시아 지역과의 무역을 위해서 만든 회사예요. 주식회사 형태입니다. 돈을 이렇게 모아요. 주식 형태로 투자를 받아가지고. 동인도 회사는 본국 정부로부터 무역에 대한 권한뿐만 아니라 군대를 보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군사권도 받아요. 군사권, 동인도 회사 자체가. 그리고 동인도 회사 자체가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과 뭐 하는 거야? 조약을 맺는 일종의 외교권까지 가집니다. 그래서 이 동인도 회사를 앞세워서 아시아 진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유럽인들은 이번엔 아시아와는 어떤 식으로 무역을 하는 거야? 아까 삼각무역은 봤죠? 삼각무역은 노예를 중심으로 또 돌아가고 있었고, 플랜테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키워드였는데, 자, 유럽인은 아시아 쪽에서는 향신료, 그리고 중국의 비단, 차 같은 것들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은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은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서양 무역뿐만이 아니라 인도, 중국과 활발한 교역을 전개하면서 세계적인 교역망이 형성이 됩니다. 유럽이 중심이 되어서요. 유럽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를 연결한 삼각무역을 하고 있고, 유럽 자체가 이런 인도를 거쳐가지고 어디로? 중국으로 가면서 동남아시아까지 연결이 되는 이 세계적인 무역 교역망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럽 교역망의 확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세계적인 수준의 교역망이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 자, 원거리 교역을 하게 되죠. 옛날 수준의 원거리 교역도 아니야. 그냥 육지로 여기에 가던 걸 여기까지 가고, 이 수준이 아니라 세계가 연결되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교역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어음이나 보험 같은, 자, 이런 신용화폐죠. 신용화폐. 지금도 현금을 쓰는 사람도 있고, 체크카드를 쓰는 사람도 있고,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도 있죠. 신용카드는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건 신용화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배 하나를 샀어. 근데 이 배가 만약에
박살나거나 했을 때 내 투자금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 이런 과정에서 이 배에 보험을 드는, 보험이라고 하는 걸 해주는 그런 금융 제도가 발달하는 그런 모습들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적어놔 봤으면 좋겠어요. 이때 그래서 17세기에서 18세기에 유럽 금융의 중심지로 가장 손꼽히는 곳이 어디냐?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중에서도 네덜란드의 수도인 어디? 암스테르담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 금융의 중심지로서 굉장히 유명했었다라고 하는 거를 하나만 키워드로 잡아두시고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이 삼각무역뿐만이 아니라 아시아까지 연결이 되면서 결국에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세계적인 교역망이 형성되어 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마지막 키워드 뭐라고 한다? 상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상업혁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가져가줘야 될 거, 가격혁명이 뭔가, 삼각무역이 뭔가, 그 다음에 상업혁명이 무언가를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제적인 세계적인 교역망이 형성되고, 그리고 금융에서 확보된 이윤과 시장은 훗날 여기에서 돈이 또 모이겠죠.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데에 필요한 자본 같은 것들이 여기에서 이제 또 생산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배경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잘 읽어보면서 한번 설명해 볼 수 있는, 이 삼각무역은 이거야, 가격혁명은 이거지 라고 하는, 아니면 상업혁명의 과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여러분들이 설명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교과서 나중에 135쪽까지 가면 거기에 활동 중에 하나에 이제 가격혁명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글이 있어가지고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남부 잉글랜드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엄청 뛰었다. 이게 가상기사입니다. 가상기사. 그래서 밀가격도 증가했다. 지금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포도주, 섬유 이런 것들, 곡물 이외의 다른 상품도 밀의 경우와 비슷하게 폭등하고 있다. 이런 물가 폭등을 일부에서 가격혁명이라고 하고 있다. 가격혁명을 초래한 이유는 아메리카로부터 금과 은이 대량 유입됨으로써 화폐량 자체가 증가했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물가에 가격 인플레이션이 왔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 상승은 귀금속, 금과 은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이전부터 나타나고 있었대요. 자, 그럼 좀 읽어볼게. 자, 인구 증가와 그 이전부터 인구가 늘어나고 화폐가 늘어나는 속도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이미 상승하고 있었대요. 인구가 증가하니까 물품의 필요량이 늘어납니다. 물품의 수요가 늘어나요. 그러면 더 많이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확대가 됩니다. 시장 자체가 돼요. 그래서 생산자들 간에, 만드는 사람들 간에, 자, 물건을 많이 만들려면 나 혼자서 막 뚝딱뚝딱 만드는 게 아니라, 야, 너는 이거 만들어, 너는 이거 만들어, 그럼 너는 이거 다 합쳐. 이런 식으로 뭐가 필요해? 분업이 필요해지죠. 그래서 생산자들 간의 사회적 분업이 촉진이 되고 다양한 방식의 상품 생산, 그다음에 화폐 유통도 활발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들 속에서 이미 물가가 조금씩 오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오르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펑 하고 들어온 거야? 아메리카 대륙으로부터 금, 은이 들어오게 되니까 조금씩 오르고 있던 게 팡 하고 뛴 거죠. 그래서 가격 상승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도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교과서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봤고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129쪽에 있는 세계 교역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우리 어디서도 봤었냐면 전에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에서 명청에 은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 할 때 여기서 잠깐 요 지도 가지고 설명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자, 이게 포토시라던가 사카테카스라던가 아니면 여기 아카풀코 이런 데서 대규모 금, 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규모의 금, 은들이 에스파냐의 무역 선단을 따라서 일로 들어가요. 어디? 에스파냐의 거점이었던 마닐라로 막
들어가고 동남아시아로 들어가고 한편으로는 어디로 가요? 유럽으로 직접 들어가기도 하죠. 대서양을 통해서. 그래서 대서양을 통해서 유럽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가? 금과 은이 엄청나게 들어오게 되고요. 우리는 이 현상을 뭐라고 했어요? 물가 상승? 가격 레볼루션, 가격 혁명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가격 혁명. 자, 그다음에 여기에 대량의 은이 있어요. 여러분들 봐봐. 대량의 은이 있고요. 이 대량의 은이 다시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봐봐. 여기에서 이거 은의 흐름이거든요. 지금 이 빨간색 은의 흐름이야. 자, 여기에서 이렇게 걸쳐서 다시 또 고아 거쳐서 이건 포르투갈 라인이겠죠. 아까 봐봐. 고아, 물라카, 마카오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거 포르투갈 라인이겠죠. 지금 또 은이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왜? 결국에 중국으로부터 차, 비단, 도자기와 같은 이런 중국, 동양의 상품들이 또 유럽으로 들어가려면 당연히 유럽에서 뭘 줘야 돼요?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은이. 그래서 중국이 대량의 은이 축적이 되고 그 과정에서 중국에서는 은이 엄청나게 많이 쌓이는 가운데에서 뭐가 발달했다? 은을 중심으로 한 조세제도, 일조편법, 지정은제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중국 파트에서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도는 조금 단순하니까 요 지도 말고 다른 지도 하나 더 가져왔거든요. 좀 다양하게 봅시다, 여러분들. 자, 봐봐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표시가 되어 있냐면 무슨 물건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도 좀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은이 이렇게 가고 있네. 중간부터 한번 보면 향신료, 호박, 비단, 도자기 같은 것들. 자, 봐봐. 향신료, 비단, 도자기 다 중국이나 동양 지역의 상품이죠. 근데 얘네가 다시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서의 향신료가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의 향신료가, 동남아 지역에서의 향신료가. 그 다음에 여기 중국 지역에서의 어떤 비단, 도자기가 여기에서 출발해서 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은은 결국에 다시 흘러서 여기로 들어오겠죠. 은이 흘러서 들어오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봤던 포토시라던가 아카풀코, 여기에 있는 사카테카스 이런 광산들에서 은이 이쪽으로 해가지고 어디로? 유럽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필요한 만큼 어디로? 중국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거의 똑같은 지도인데 요게 이제 물품이라던가 이런 게 이름이 있어가지고 잠깐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130쪽 밑에 세계사 백과가 있는데 아메리카 대륙에 미친 영향, 신항로 개척이 그거를 정리해 보면서 여러분들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별로 없어요.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여기를 조금 다각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서 자료를 좀 많이 준비한 건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봐봐. 자, 원래는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었는데 선이 이렇게 그어졌다는 거야. 자, 봐봐. 에스파냐의 요청으로 교황이 대서양에 가상의 선을 설정을 해서 이만큼인, 그러니까 봐봐. 대서양이 가상의 선을 설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상 에스파냐는 처음에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이 왼쪽은 다 우리가 먹겠다라고 하면서 뭐 하겠다는, 사실상 아메리카 대륙을 에스파냐가 다 먹겠다, 이런 어떤 야욕을 가지고 교황에게 요청을 한 거겠죠. 그래서 교황이 왜 교황에게 요청을 했을 거냐면 국가별로 하다 보면 또 싸움이 나니까 아예 또 이렇게 중앙적으로 뭔가 얘기를 했을 때 영향력이 있을 만한 교황에게 요청을 한 거겠죠. 그래서 교황이 이렇게 그래 선을 그어 뭐 큰 문제 있겠어? 했는데 이제 같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막 들어간 포르투갈이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토르데시아스 조약이라고 하는 걸 체결을 하게 되는데요. 토르데시아스 조약. 그래서 요거를 이만큼 땡긴 거죠. 그래서 토르데시아스 조약을 이렇게 요 선으로 자릅니다. 포르투갈은 이만큼을 가져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에스파냐는 이쪽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토르데시아스 선에 따라서 이렇게 딱 뚝 자른 게 아니라 추후에 이제 여기서 이제 국가들이 쪼개지게 될 때 요쪽 지역을 가지고 있었던 이 브라질 땅 있죠. 요 브라질 땅. 요 브라질 땅이 그래서 포르투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포르투갈은 이 선을
이 선을 딱 잘라놨을 때, 야, 진짜 아메리카 대륙 에스파냐한테 다 뺏겼구나라고 하고 엄청 안 좋은 분위기였다라고 하죠. 토르테시아스 조약이 체결이 됐을 때에도. 어찌됐든 근데 결국 포르투갈이 브라질 전체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브라질은 브라질을 제외한 남아메리카 지역 전체가 이제 에스파냐의 식민지가 되었는데, 브라질 자체가 남아메리카에서 엄청나게 큰 땅을 가진 나라잖아요. 그래서 포르투갈 자체도 굉장히 또 결국에 전화위복이 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에스파냐어를 나머지 부분에서, 그래서 남미 가면은 포르투갈어나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라던가 아니면 스페인어를 쓸 줄 알면은 대부분 이제 또 통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영향이 있구나. 그래서 그쪽이 지금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를 쓰는 것도 또 이들이 어떤 식민지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아픔일 수도 있겠구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인구 변화와 관련된 건데요. 많은 유럽인들이 아메리카로 이제 건너갑니다. 멕시코 고원 아메리카 원주민의 인구 변화예요. 자, 멕시코 고원에 살고 있는 이 아메리카 원주민의 인구 변화인데, 원주민의 인구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죠. 자, 광산 개발, 플랜테이션 농장 같은 가혹한 노동, 이주민들이 옮겨온 전염병 등의 유행으로 원주민 인구가 급감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흑인 노예들도 들여오게 된다는 것도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저게 아까 봤던 그 금성 교과서에 다른 글인데요, 135쪽에 있었던 전염병과 관련된 글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신항로계 쪽으로 원거리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전염병이 빈번하게 대규모로 유행했다.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다른 지역으로 옮긴 병균은, 그 병균이 아까 말했죠, 면역 체계가 없었던 다른 지역 사람들에겐 치명적이에요. 치명적이란 말이에요.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유입된 천연두가 그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러니까 바깥쪽에서는 천연두만 한 번씩 겪고 사람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면역도 가지고 있고 이런데, 아메리카 대륙 사람들은 천연두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몸에 맞이하는 거란 말이에요. 면역 체계가 없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천연두 자체가 엄청난 치명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그 밖에도 홍역이라던가 볼거리 장티푸스, 인플루엔자도 독감이죠. 디프테리아, 성홍열, 이런 전염병 때문에 90% 가까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는 재배 작물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사탕수수, 밀, 보리 등이 아메리카에 전파되어서 대량 재배가 이루어졌다. 이 대량 재배가 이루어지게 된 거를 뭐라고 불러요? 플랜테이션 농업으로 이런 것들을 대규모로, 특히 사탕수수 엄청 컸죠? 아메리카 대륙에서 대량 재배가 이루어지는 거. 자, 그런데 아메리카 대륙에 있었던 감자, 고구마, 옥수수와 같은 새로운 농작물들이 유럽으로 전파됐고, 이후에 이 유럽을 거쳐서 또 아시아로 전파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사탕수수들의 재배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자 노예 무역을 통해서 아프리카 흑인이 수입됐다. 아까 연관되는 거죠. 바로 앞에 있었던 전염병 관련된 이야기야. 그다음에 유럽에 수입된 감자와 고구마 같은 아메리카 작물들은 인구 증가에 기여를 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봐봐요. 유럽은 아메리카에 사탕수수, 밀, 말, 보리, 전염병을 주었고요. 이런 새로운 작물들이 또 유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자, 또 금성세계사 교과서의 마지막 정리가 있는데, 감자와 고구마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아메리카가 원산지인 감자와 고구마는 매우 중요한 구황작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구황작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굉장히 가뭄이 들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 때에도, 그럴 때조차도 잘 자라줘서, 그나마 잘 자라줘서 사람들이 먹을 게 아무것도 없을 때에 좀 그들을 구해줄 수 있는 작물이란 뜻이에요. 좀 척박한 곳 또는 가뭄이 들었을 때도 그나마 감자와 고구마는 잘 자라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작물들 우리가 구황작물이라고 하는데, 인구 증가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래서 중국에 전해진 고구마는 버려두었던 언덕의 땅을 이용한 재배. 원래는 다른 작물은 안 되는데 고구마가 들어오니까 여기도 잘 자라네 하면서 재배가 가능해서 빠르게 확산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중국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거는 새로운 작물의 재배도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유럽에 전해진 감자는 추위에 강해요. 그리고 거친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랄 뿐만 아니라 감자 자체가 영양분이 풍부하죠. 그래서 기근이
자주 일어난 18세기 이후에 뭐라고? 가난한 자의 빵이라고 불리면서 널리 재배되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좀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 오늘 내용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신학로 개척의 배경, 그리고 신학로 개척 자체에서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각 국가별로 바르톨로메오 디아스, 바스코 다가마, 콜럼버스, 마젤란 정도의 항로를 한번 정리해 보는 거. 그다음에 유럽 교역망의 확장에서 가격혁명, 상업혁명, 삼각무역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잘 설명해 보는 거. 그다음에 아메리카 지역 문명에서 아스테카 제국과 잉카 제국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해보는 거. 요 정도가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좀 그런 것들을 좀 다각도로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여러 가지 좀 자료들을 가지고 와 봐서 수업이 좀 길어졌네요. 자, 그래서 요 자료들 한번 잘 참고를 해보면서 오늘 봤던 키워드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잘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절대 왕정으로 들어갈 거니까요. 마음의 준비 잘 하시고 혹시 아직까지도 유럽 각국의 역사 안 들은 사람이 있으면 꼭 듣고 절대 왕정으로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